빨리 좀 치워버리자니까. 비행기 시간 늦겠어. 칠흑 같은 어둠 속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엄마잖아. 산속에 버리는 건 좀. 이 멍청한 인간아. 당신 사체 빚 어쩔 거야? 오늘 안으로 출국 못하면 우리 다 죽어. 아들은 한숨을 내쉬더니 뇌출혈로 마비된 제 몸을 짐짝처럼 들어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 내던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병원보다 여기가 공기도 좋고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제 목숨값을 챙겨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흙탕 속에 버려진 제 손에 구형 휴대폰 하나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하늘길을 막고 놈들의 숨통을 조이는 핏빛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빨리 치워버리자. 며느리 최유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마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듯 귀찮고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늦었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하이힐 소리가 흙바닥을 긁어댔습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내 시험이다 라고 고함치고 싶었지만 굳어버린 혀는 입안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뇌출혈로 마비된 내 몸뚱이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박민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겨드랑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뭐해? 빨리 안 들고. 민기적거리지 좀 마. 최유경이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박민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아는데. 그래도 엄마잖아. 이렇게 맨땅에.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사채업자들한테 칼침 맞고 싶어? 비행기 놓치면 우리 다 죽는다고. 최유경의 서슬 퍼런 일갈에 박민우가 흠칫 놀라며 내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내 몸이 짐짝처럼 허공에 붕 떴다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갑고 축축한 흙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전신을 강타하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아들의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병원은 답답하시잖아요. 박민우가 내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차라리 공기 좋은 여기가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모시러 올게요. 뭐하고 있어? 빨리 차에 타. 최유경이 차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원망하지 마세요.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에요. 돈 좀 미리미리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쾅!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붉은 미등 불빛마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살을 애는 듯한 산바람이 얇은 환자복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이 깊은 산속 공동묘지에 나는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내 뱃속으로 나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놈 손에 말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차가운 흙을 적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어젯밤의 일이었습니다. 내 칠순 잔치라며 집안을 꽃으로 장식했던 그 시간이 지옥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예요. 박민우가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촛불을 켰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선물이에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캐시미어 머플러요. 최유경이 내 목에 부드러운 천을 감아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나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에 속아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 새끼들밖에 없구나. 이 늙은이 생일이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눈시울을 붉히자 박민우가 헛기침을 하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근데 이거 하나만 좀 봐주실래요? 이게 뭐냐? 아니, 그냥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나 해서요. 나는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언장. 세 글자가 내 눈을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언장이라니. 내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최유경이 표정을 싹 바꾸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화내지 마시고요. 요즘은 다들 미리 준비해요. 그래야 상속세도 절세하고. 절세? 내 돈 노리고 이 짓거리 꾸민 거냐?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내가 밥상을 엎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목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핑 하고 세상이 돌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박민우가 쓰러지는 나를 보며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데 박민우가 휴대전화를 꺼내 드는 게 보였습니다. 119. 그때였습니다. 최유경이 박민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잠깐. 전화하지 마. 뭐? 당신 미쳤어? 엄마가 쓰러지셨잖아. 지금 신고하면 병원으로 실려가. 그럼 유언장 공증 못 받아. 의식 있을 때 지장부터 받아야 해. 하지만 엄마 숨 넘어가시는데? 이 등신아. 당신 사채 빚 어쩔 거야? 오늘 도장 못 받으면 우리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최유경은 쓰러져 있는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인주를 묻혔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에만 찍으면 돼요. 제발이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로 찍어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 노인네가 왜 이렇게 힘이 세? 최유경이 악에 받쳐 소리 질렀습니다. 그녀는 내 뺨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죽으려면 도장이나 찍고 죽으라고. 박민우는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119 부르자. 엄마 돌아가시겠어. 닥쳐. 당신 엄마 죽으면 그 돈 다 사회에 환원한댔어. 그럼 우리 땡전 한 푼 못 건져.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내 자식들이, 며느리가 악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 아닌 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병원에 모셔다 드리면 안 될까? 운전대를 잡은 박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쳤어? 병원 가면 경찰 부를 텐데 존속 유기치사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그래도 시끄러워. 그냥 눈 딱 감고 버려. 어차피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쓰잖아. 그냥 실종된 걸로 처리하고 사망 신고하면 끝이야. 최유경은 백미러로 뒷좌석에 누워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소름 끼치게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원망 마세요. 다 어머님 욕심 탓이니까. 다시 현실의 차가운 흙바닥.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몸이 덜덜 떨려왔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나는 마음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내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아? 누구 마음대로. 진흙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릅떴습니다. 저 하늘에 뜬 달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박민우, 최유경, 니들 뼈를 갈아서라도 내가 이 지옥에서 기어나간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돌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감각이 없는 손이었지만 뇌가 보내는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라. 살아서 저들에게 지옥을 보여줘라. 내 몸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생명력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추위 속에서도 단 하나의 불꽃만이 내 뇌리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저 파렴치한 것들을 찢어발겨야 한다. 나는 마비되지 않은 오른쪽 팔꿈치를 땅에 박았습니다. 으윽!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유리 조각 위를 기어가는 듯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까 놈들이 나를 던질 때 분명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 그것은 내 아들 박민우가 평소에 업무용으로 들고 다니던 투박한 구형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겁에 질려 손을 떨던 그 멍청한 놈이 기어코 실수를 한 것입니다. 나는 턱으로 땅을 밀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흙이 콧구멍과 입으로 들어왔지만 뱉어낼 힘조차 아껴야 했습니다. 풀숲을 헤치던 내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찾았다. 낙엽더미 사이에 반쯤 파묻힌 검은 물체.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붉은 빛이 깜빡이는 구형 핸드폰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눈이 부실 정도의 밝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패턴 잠금. 다행히 나는 놈의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놈의 생일, 알파벳 L자 모양. 하지만 굳어버린 손가락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시도 실패. 제발, 제발 좀. 나는 울부짖으며 내 손등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고통으로 감각을 깨워야 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자 손가락에 미세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딸깍,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천상의 하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내 평생의 신복. 내가 쓰러진 후 자식들에 의해 강제로 회사에서 쫓겨났을 박 실장. 그라면 분명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 연결음이 왜 이리도 길게 느껴지는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자느라 못 받으면 어쩌지. 혹시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쩌지. 불길한 생각이 엄습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전무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굵고 낮은 목소리. 박 실장이었습니다. 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혀는 쉽게 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박 실장? 네, 누구십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가 의아함에서 경악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회장님? 회장님 맞으십니까?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 실장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어디십니까? 아이들이 병원으로 모셨다고 들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내 그림자처럼 살아온 충직한 사내.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위치, 추적해. 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내 위치는 나중이야. 나는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놈들, 공항으로 갔어. 네, 공항이라니요? 민우 도련님 말씀이십니까? 막아. 당장. 내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비행기 못 뜨게 해. 내 돈 들고 튀는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박 실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단 1초 만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놈들 출국 기록 바로 조회하겠습니다. 잠시 후 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1시간 뒤 뉴욕행 비행기입니다.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너는 공항으로 가고 나는 회장님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최정예 의료팀과 닥터 헬기를 회장님 계신 좌표로 급파했습니다. 박 실장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나를 구하러 오면 놈들을 놓치고 놈들을 잡으러 가면 내가 위험한 상황. 그는 즉시 역할을 분담시킨 것입니다. 헬기가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저는 목숨 걸고 놈들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래. 박 실장.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절대 놓치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놈들 모가지 끌고 오겠습니다. 회장님은 제발 정신만 붙들고 계십시오.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박 실장이 다른 전화기로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팀, 인천공항으로 쏴. 공항 경찰대에 협조 요청해. 긴급 상황이다. 납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친자식에게 납치당해 버려진 어미라니. 박 실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헬기 소리 들리실 겁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이렌 소리와 박 실장의 절규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놈들 잡으면 전화 받고 네, 내 목소리 듣게 해. 지옥을 보여줄 거야. 알겠습니다.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나는 그제야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뺐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불길이 내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두두두두. 멀리서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나는 눈부신 빛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려라, 박민우, 최유경. 너희에게 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처절한 파멸뿐이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나는 박 실장의 목소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구조대 도착했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삶으로 그리고 복수로 이끄는 동아줄이었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밤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입니다. 건배. 투명한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덜컹거리는 구급 헬기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박 실장이 켜둔 스피커폰 너머로 인천공항 VIP 라운지의 역겨운 소음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아까 어머님 표정 봤어? 눈을 희번덕거리는데 진짜 귀신인 줄 알았다니까.
최유경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산소 마스크를 쓴 내 고막을 찔렀습니다. 아, 그만해. 꿈에 나올까 무서워. 근데 진짜 괜찮을까? 나중에라도 시신 발견되면 어쩌지. 박민우의 겁쟁이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내가 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 치매 노인이 가출해서 실종된 걸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우린 알리바이 완벽하고. 하긴, 이제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꿀꺽. 놈들이 샴페인을 넘기는 소리가 내 목구멍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헬기 내부의 혈압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삐삐삐. 회장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맥박이 너무 빠릅니다. 응급구조사가 다급하게 내 어깨를 눌렀지만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멈추는 순간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박민우 씨. 술맛 좋으신가 봐. 낯선 사내의 걸걸한 목소리가 라운지의 정적을 깼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VIP 라운지인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중요해? 네가 내 돈 30억 떼먹고 야반도주 하려는 게 중요하지. 박민우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광수 사장님? 아, 아니에요. 도망이라뇨. 저 여행 가는 겁니다. 여행? 편도 티켓 끊어놓고 여행? 누구를 호구로 아나? 담보로 잡힌 내 어미 회사 지분, 그거 똥값 되기 전에 네가 튀려는 거잖아. 불법 사채업자들. 아들놈이 내 회사를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 뭐야? 당신 빚 다 갚았다며. 최유경이 악을 썼습니다. 그게 엄마 유산 받으면 갚으려고 했지. 이 멍청한 인간아. 그럼 사채업자를 달고 출국하겠다는 거야? 그 순간 라운지 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저기다. 놈들을 잡아. 박 실장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는 나를 구조대에 인계하자마자 미친 듯이 공항으로 차를 몰았던 것입니다. 우당탕. 테이블이 엎어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박민우, 최유경. 그 자리에 멈춰. 박 실장의 사자후가 터졌습니다. 나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잡아. 제발 잡아.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신들 뭐야? 왜 남의 의뢰인을 위협해? 양복쟁이 변호사가 박 실장의 앞을 가로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키시오. 저놈들은 회장님을 유기한 페륜아들입니다.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영장 가져왔어요? 이건 엄연한 명예훼손의 협박입니다. 경찰 불러. 사채업자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법을 들먹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뉴욕행 오지 221편 탑승을 마감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서둘러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빠들, 우리 비행기 타야 해요. 가서 돈 갚을게요. 각서 쓸게요. 최유경이 사채업자들에게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해결하자고. 우리도 같이 타니까. 사채업자들은 빚을 받아내기 위해 오히려 아들 내외를 보호하며 게이트로 밀어 넣었습니다. 안 돼. 보내면 안 돼. 나는 쉰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박 실장, 법이 안 되면 돈으로라도 막아. 다 부숴버려도 좋으니까. 박 실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저지선을 뚫으려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나. 저놈들 놓치면 너희 다 죽어. 공항 경찰입니다.
다들 그만두세요. 여기서 난동 부리면 현행범 체포합니다. 야속하게도 공항경찰은 사채업자와 박 실장 양쪽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그 틈을 타 박민우와 최유경은 보안 게이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하, 박 실장님, 닭 쫓던 게 되셨네. 우리 엄마 장례나 잘 치러줘요. 최유경의 표독스러운 외침이 멀어지며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쾅! 안 돼. 열어. 문 열란 말이야. 박 실장이 닫힌 유리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 내외가 손을 흔들며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헬기안 나의 심장 박동기가 미친 듯이 경고음을 토해냈습니다. 삐 코드 블루 환자분 어레스트 왔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구급대원들이 내 가슴을 압박하며 소리쳤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내 몸을 강타했습니다. 퍽! 몸이 튀어올랐지만 내 영혼은 공항 게이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놓쳤다. 놈들을 놓쳤다. 이대로 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면 내 복수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억울해서 분해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박 실장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비행기가 아직 뜨지 않았잖아. 나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 주문을 외웠습니다. 날개 두지 마. 추락시켜서라도 끄집어내려. 나의 집념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비켜요. 내가 합니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들렸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일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차징 200줄. 샷. 퍽. 강렬한 전류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떨어지는 충격에 멈췄던 심장이 덜컥거리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덮쳤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누군가 내 눈앞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쳤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찾았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 간절함이 가득한 눈빛, 낯이 익었습니다. 20년 전 가난 때문에 의대를 포기하려던 청년. 내가 아무 데가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줬던 그 학생. 최 원장? 네, 접니다. 민수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최민수 원장이 내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온몸이 멍투성이의 흙바닥에서 구르셨다니요. 그는 내 상태를 확인하더니 의료진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바이탈 체크 계속해. 뇌 CT, MRI 당장 준비하고 형사님들 대기시키세요. 최 원장, 나 살았나? 네, 살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놓을 겁니다. 최 원장은 내 귓가에 대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거 단순 사고 아니죠? 몸에 난 상처들, 방어원입니다. 누군가 강제로 끌고 간 흔적이에요.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놈이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최 원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병력 좀 보내줘. 아니, 살인 미수 사건이야. 피해자가 누구냐면 김영순 회장님이야. 경찰청장인 친형에게 한라인을 가동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 수사 개시해줘. 내가 증거 확보할 테니까. 전화를 끊은 최 원장이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제가 방금 작성한 소견서입니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명료한 의식 상태이며 모든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타인의 대리권 행사를 불허함. 이게 있으면 그 누구도 회장님 동의 없이 법적 보호자 행세를 못합니다. 이제 회장님이 직접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견서를 쥐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회장님 덕분에 의사가운 입었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나는 산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줘. 최 원장이 내 손에 쥐어져 있던 흙투성이 된 핸드폰을 닦아서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박 실장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박 실장의 터질 듯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십니까?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박 실장, 나다. 아,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몸은 좀 어떠십니까? 내 걱정할 때가 아니야. 놈들은 탔어? 박 실장의 목소리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활주로로 이동 중입니다. 곧 이륙한답니다. 아직 안 떴다는 거네. 네. 하지만 문이 닫혀서. 박 실장, 잘 들어.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내 인생에서 가장 냉혹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플랜 B 가동해. 플랜 B라면 설마 지금 당장 대한은행장 태양카드사 사장한테 전화해.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법인카드, 부동산, 주식 싹 다 동결시켜.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항공사 조 사장한테 연결해. 내 이름 대고. 조 사장님이요? 하지만 지금 연결이 될지. 안 되면 비서실장 멱살이라도 잡아서 연결해. 내가 시켰다고 해. 나는 링거줄을 뜯어낼 듯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기체 결함이든 뭐든 좋으니까 비행기 돌리라고 해. 내가 위약금의 10배를 물어준다고 전해. 회장님, 안 그러면 내가 가진 항공사 지분 전량 매도해서 주가 곤두박질 치게 만들겠다고 협박해. 당장. 내 섯을 펄언 고함에 응급실의 의료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비장하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돌리겠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침대 헤드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심장 박동기가 삐삐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최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너무 흥분하시면 위험합니다. 뇌압이 다시 올라가요. 민수야. 네, 회장님. 내 휠체어 준비해라. 네. 지금 절대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이를 악물며 상체를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고통이 전신을 찢는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겠어. 놈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꼴을. 내 눈빛을 읽은 최 원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뇌압 강화제 투여해. 그리고 이동식 모니터랑 산소통 챙겨.
나는 앙상한 팔에 꽂힌 주사 바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약물보다 더 뜨거운 것이 내 몸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자 무너진 내 존엄을 다시 세우려는 처절한 의지였습니다. 박민우, 최유경, 하늘 높이 올라가 봐라. 추락하는 고통이 더 클 테니까.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덫을 놓을 차례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기내 안내 방송과 함께 거대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후, 살았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파묻힌 아들 박민우가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자기야, 건배해. 이제 진짜 끝났어. 옆자리에 며느리 최유경이 독한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넣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마지막까지 사람 간 떨어지게 하시네. 그러게 말이야. 박 실장 그 독사 같은 놈이 공항까지 쫓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오빠, 근데 진짜 괜찮겠지? 미국 도착하면 바로 신분 세탁부터 해야 해. 걱정 마. 자금 세탁해줄 브로커랑 다 연락해뒀어. 300억이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아. 두 사람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공항 터미널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웅 하던 엔진 소리가 뚝하고 줄어들더니 비행기가 덜컹거렸습니다. 활주로를 향해 달리던 육중한 기체가 멈춰 섰습니다. 뭐야? 왜 멈춰? 최유경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띵동.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장입니다. 관제탑의 긴급 지시로 인해 잠시 램프 리턴, 회항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항? 미친 거 아냐? 지금 장난해? 박민우가 안전벨트를 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승무원 사무장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위성 전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민우 승객님 맞으십니까? 네, 제가 박민우인데요. 지금 비행기 왜 돌리는 겁니까?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전화입니다. 회장님? 항공사 회장님이요? 박민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받아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치지직 하는 잡음 너머로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미 좋았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목소리, 절대 들려서는 안 될, 죽어서 땅에 묻혀 있어야 할 목소리였습니다. 내 돈으로 가는 저승길이 꽤나 안락해 보이는구나. 으아. 박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 설마, 엄마? 옆에서 듣고 있던 최유경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뭐, 엄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박민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왜? 내가 죽어서 귀신이라도 된 줄 알았냐? 나의 차가운 일갈이 수화기를 타고 놈의 고막을 찢었습니다. 잘 들어라. 비행기 바퀴가 뜨는 순간 너희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가 된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선택해. 제 발로 기어 내려올래? 아니면 경찰 특공대 손에 끌려 내려올래? 내릴게요. 당장 내릴게요. 살려만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띠링띠링띠링. 박민우와 최유경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최유경이 황급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대한은행 귀하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태양카드 도난 분실 신고로 인해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미래증권 보유 주식 전량이 가압류되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급 정지. 내 카드가 왜? 최유경이 악을 썼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채업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이, 박민우 씨. 이게 무슨 개소리야? 계좌가 막혀? 험상궂은 사채업자가 박민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마 사장님, 그게 아니라 오해가. 오해? 야, 확인해봐. 입금된 거 있어? 형님, 잔고 영원입니다. 수표도 다 부도 처리됐습니다. 부하의 보고에 사채업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계자식들이 우리 돈 떼먹고 튀려고 작정을 했구만. 아, 사람 살려. 승무원. 좁은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박민우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밟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30억 내놓으라고. 여러분, 진정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승무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다시 게이트에 도킹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공항 경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우, 최유경 씨, 존속 살해,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우린 여행 가는 거라고. 우리 엄마가 오해한 거야. 최유경이 발버둥 쳤지만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민우는 다리가 풀려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승객들의 야유와 플래시 세례가 그들의 뒤통수에 쏟아졌습니다. 1시간 후 병원 VIP 병동의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엉망진창이 된 몰골의 두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민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얼굴 반쪽이 멍든 내 모습, 그 처참한 모습에 놈들이 흠칫 놀랐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박민우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유경이. 제가 민우 씨 말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억지로 시킨 거예요. 최유경은 뻔뻔하게 남편 탓을 하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최 원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최 원장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환자분 감염 위험 있습니다. 비켜. 우리 어머니야. 내가 어머니한테 사죄드리겠다는데 네가 뭔데. 박민우가 발악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낮지만 분명한 내 목소리에 병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니들 어머니냐? 어머니. 그게 무슨. 착각하지 마라. 나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유언장 초안을 꺼내 그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박민우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난 이제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내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난 너희 채권자다. 내가 준 아파트, 내가 사준 차, 내 명의로 된 법인 카드, 그리고 내 놈이 몰래 갖다 쓴 회사 공금까지. 나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숫자를 셌습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갚아라.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최유경이 털썩 주저앉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살긴.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누워있던 그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봐라. 끌고 나가. 내 명령에 경찰들이 놈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돼.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어머님, 제가 다 갚을게요. 감옥만은 안 돼요.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로 멀어질 때까지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쾌함, 그리고 그 뒤에 밀려오는 씁쓸한 허무함.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시작이었으니까요. 승리의 쾌감은 짧았습니다. 아들 내외를 유치장으로 보낸 그날 밤, 나는 지옥의 밑바닥을 다시 보았습니다.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붕어처럼 뻐끔거리는데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까 경찰서에서는 또박또박 말을 했는데 오른팔을 들어 비상벨을 누르려 했지만 팔이 젖은 손뭉치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눈동자만 굴려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니 시야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무리하게 움직였던 대가였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새벽 회진을 온 최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공 반사 확인해. 뇌압 체크하고.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내 몸을 이리저리 뒤집었습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한 거라고. 하지만 내 의지와 달리 침은 질질 흘러내렸고 혀는 입안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세요?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최 원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간신히 눈꺼풀을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는 차트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시적인 호전이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제발입니다. 제발. 그 두 글자가 사형 선고처럼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어 중추가 손상되었습니다. 당분간은 말씀하시기 힘들 겁니다. 나는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복수를 성공했다고 믿었는데 내 몸은 이미 반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김영순이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되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화면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독 라이브, 재벌 시어머니의 갑질 폭로, 쫓겨난 며느리의 눈물. 인터넷 개인 방송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혜 대신 환자복을 입은 최유경이 링거를 꽂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가련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해요. 최유경이 가증스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실 치매가 심하세요. 피해 망상이 있으셔서 자식들을 도둑 취급하시거든요. 뭐라고? 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괴상한 비명만 터져 나왔습니다. 박 실장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십니다. 최유경의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효도 여행을 가려던 거였어요. 어머님이 하도 우울해하셔서. 근데 갑자기 공항에서 납치범 취급을 하시니까. 그녀는 코를 훌쩍이며
미리 준비한 듯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밥상을 엎으며 소리 지르는 장면, 아들에게 삿대질하는 장면만 악의적으로 잘라붙인 영상이었습니다. 보셨죠? 평소에도 저렇게 폭력적이세요. 저희 남편 매일 맞고 살았어요. 화면 옆으로 실시간 댓글창이 폭포수처럼 올라왔습니다. 와, 노인네 인성 보소. 돈 많으면 다냐. 치매 무섭네. 멀쩡한 자식을 범죄자 만드네.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해.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산 게 죄다. 저 할망구 재산 몰수해서 사회 환원시켜라.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소재를 물어뜯는 하이에나 때처럼 나를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답니다. 나오자마자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 실장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법은 때로는 정의보다 절차를 중요시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악마 같은 년이 풀려나 세상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물러가라. 악덕 노인 물러가라. 자식 고소한 폐륜 부모. 김영수는 사죄하라. 창문 너머로 피켓을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최유경의 방송을 보고 몰려온 과격한 유튜버들과 시위대였습니다. 그들은 내 병실 창문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퍼! 퍼! 유리창에 계란이 터지는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들겼습니다. 나는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입으로 저 거짓말들을 다 반박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내 입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세상은 병든 노인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똑똑.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양복쟁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순 씨 되십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박 실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장님,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송달 서류 전달하러 온 겁니다. 법원 직원이 침대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던져놓고 나갔습니다. 박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것들이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년후견인, 나의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법적으로 내 재산과 신변을 관리할 보호자를 지정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정한 후견인 후보는 당연히 아들 박민우였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언어 장애가 온 걸 이용하려는 겁니다.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금치산자나 다름없다고 주장해서 박 실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나를 죽이려다 실패하니 이제는 법으로 나를 식물인간 만들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내 돈 한 푼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은 물론 내 치료나 거치까지 저들의 소나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그 끔찍한 차 뒷좌석에 실려 이번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존엄,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나는 박 실장의 소매를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막아줘. 제발 막아줘. 하지만 박 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회장님을 마녀사냥하고 있어요. 재판부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사방이 벽이었습니다. 몸은 갇혔고 입은 막혔고 세상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는 휠체어 위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밖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인생이 고작 저런 사기극에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남은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기적을 바라는 간절함 밖에는 법원 조사관들이 들이닥치기로 한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백한 햇살이 병실 창틀을 넘어와 내 발치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병원 정문 앞은 여전히 시위대와 유튜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탐욕, 자식들은 웁니다. 저 끔찍한 플래카드 문구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오늘 법원 사람들이 내 상태를 보고 가면 나는 꼼짝없이 금치산자가 되어 저들의 소나기에 떨어질 것입니다. 절망이 목끝까지 차오른 그때였습니다. 쾅! 병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꾀재재한 몰골에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손을 펴보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엄지손가락만한 검은 물체, USB였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힘겹게 입술을 떼자 박 실장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블랙박스입니다. 회장님이 버려주셨던 그 공동묘지 입구예요. 거기에 불법 주차된 트럭이 한 대 있었답니다. 폐차장으로 넘겨지기 직전인 걸 제가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진실입니다. 화면 속에 어두운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곧이어 익숙한 승용차 한 대가 덜컹거리는 산길을 올라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짐짝처럼 들고 내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빨리 치워버리자. 비행기 시간 늦겠어. 노이즈 하나 없는 최유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병원보다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아들 박민우의 비겁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으아. 나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이거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내 결백을 증명하고 저 악마들의 가면을 벗길 유일한 칼자루가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최 원장의 가운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수야. 네, 회장님. 주사. 나라. 네. 무슨 주사요? 스테로이드. 뇌암 낮추는 거. 제일 센 걸로. 최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면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상관 없어. 나는 이를 악물고 또박또박 내뱉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나가야 해. 내 발로. 나는 창밖의 기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들 앞에서 내가 직접 말할 거야. 회장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박입니다. 잘못하면 영영 못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식물인간으로 사느니 싸우다 죽을란다. 최 원장은 내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명예를 되찾겠다는 내 의지를 읽은 것입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딱 30분입니다. 그 이상은 저도 장담 못합니다. 충분해. 최 원장이 링거팩에 투명한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자 머리가 쪼개질 듯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부어올랐던 뇌세포가 가라앉으며 흐릿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비된 혀끝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환자복 위에 내가 즐겨 입던 코트를 걸쳤습니다. 가자. 사냥하러.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유경이 기자들에 둘러싸여 가련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희 어머님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흑흑.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어머님이 편안하게 요양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재산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정말 효부시네요. 시어머니가 너무하네. 저런 며느리를 두고.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박 실장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로비를 갈랐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내가 나타났습니다. 김영순 회장이다. 나왔어. 치매 노인이 나왔어. 수백 대의 카메라가 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최유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내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길 왜 나오셨어요? 안정 취하셔야죠. 그녀가 내 휠체어를 잡으려 했습니다. 자, 내 손이 허공을 가르고 최유경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최유경이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며 멍하니 나를 쳐다봤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박 실장과 최 원장의 부축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내 두 다리로 꼿꼿이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약 기운 덕분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치매 노인이 아닙니다.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말 잘하는데? 치매라더니 멀쩡하잖아. 최유경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거 다 연기예요. 지금 제정신 아니세요.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연기? 그래, 누가 연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주지. 나는 박 실장에게 신호했습니다. 틀어. 박 실장이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문제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산길. 나를 짐짝처럼 던지는 아들. 빨리 치워버리자고 소리치는 며느리. 그 적나라한 영상과 음성이 병원 로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경악과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로비는 터질 듯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나의 한마디였습니다. 보셨습니까? 나는 손가락으로 최유경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저 효부라는 여자의 실체입니다.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최유경이 뒷걸음질 치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눈빛은 이미 맹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최유경 씨, 저 영상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를 유기한 게 맞습니까? 효도 여행이라더니 살인 미수였습니까? 마이크들이 흉기처럼 그녀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아니라고. 비켜.
비키라고. 최유경은 도망치려 했지만 성난 유튜버들과 시민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저 악마 같은 년 잡아. 어디를 도망가.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유경 씨, 당신을 존속 살해 미수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나 아니라고. 우리 남편이 시킨 거라고. 최유경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옷이 찢어지고 구두가 벗겨졌습니다. 어머니, 저만치 구석에 숨어있던 아들 박민우가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유경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내 발 아래 엎드려 바짓단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 저 민우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나는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저 남자가 한때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약해지면 나는 또다시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치워라. 네, 내 눈앞에 있는 이 오물, 당장 치워버리라고. 박 실장이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박민우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어머니, 엄마, 아들의 절규가 로비에 메아리 쳤지만 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나는 비로소 완벽한 승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맛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쓰디 쓴 약처럼 혀끝에 아릿한 통증만을 남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 원장이 쓰러지는 나를 받아 안았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나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미친 노인으로 죽지는 않겠구나. 내 존엄을 내 스스로 지켰구나.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파도 소리처럼 멀어지며 나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땅땅땅. 법봉이 내려쳐지는 소리가 엄숙한 법정을 갈랐습니다. 피고인 박민우, 최유경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안 돼. 15년이라니. 판사님, 너무합니다. 최유경이 피고인석 난간을 붙잡고 발악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저 민우예요. 합의 좀 해주세요, 제발. 박민우는 포승줄에 묶인 채 내 쪽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나는 방청석 맨 앞줄, 휠체어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남의 집 불구경을 하듯 교도관들이 그들을 제압하여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엄마, 나 여기서 죽는단 말이야. 닫히는 문틈 사이로 아들의 처절한 비명이 끊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줘요.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전 재산입니다. 수천억 원이에요.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기부 약정서. 나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 돈, 내가 젊음을 바쳐 모은 이 돈이 결국 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조금 가난하더라도 효자는 아니었을지언정 페류나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러운 돈이야.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파는 돈. 이제 다 필요 없다. 사각사각. 내 서명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이 돈, 나처럼 돈 때문에 버려진 독거노인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숭고한 뜻,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법정을 나갔습니다. 나는 텅 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 내 어깨를 짓누르던 탐욕의 무게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로비에는 박 실장과 최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가시죠. 재활치료 시간입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나를 버렸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이들이 내 곁에 남았다는 것을. 그래, 가자. 밥은 먹고 하자. 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끼루룩 끼루룩. 갈매기 울음소리와 시원한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망망대해를 가르는 거대한 크루즈선의 갑판. 나는 난간을 잡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지독했던 재활 훈련 끝에 나는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두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박 실장이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 실장 아니지. 이제 박 사장이라고 불러야지. 내가 농담을 던지자 그가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에이, 회장님도 참. 재단 이사장님이 사장님보다 더 높습니다. 최 원장은 어디 갔어? 저기서 외국인들이랑 춤추고 있습니다. 아주 신났던데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보니 휴가를 낸 최 원장이 댄스 플로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들,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들. 나는 박 실장이 건넨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좋다. 바닷바람이 내 흰머리를 헝클어뜨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박 실장이 감회가 새로운 듯 먼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나는 잔을 들어 투명한 액체 속에 비친 하늘을 보았습니다. 행복.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몰랐던 단어. 자식들 비위를 맞추며 눈치를 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이 되어서야 찾아온 선물. 행복이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발로 서서 좋은 사람들이랑 술 한잔하는 거. 그때였습니다. 쿠. 머리 위로 하얀 비행기 한 대가 구름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1년 전 아들 내외가 나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던 그 하늘길. 하지만 지금 저 비행기는 그저 평화롭게 여행을 떠나는 누군가를 태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박민우, 최유경. 내 입에서 나온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연민이었습니다. 너희는 평생 그 감옥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라. 나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러 간다. 회장님, 건배하시죠. 춤을 추다 달려온 최 원장이 헐떡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위하여. 김영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챙. 맑고 경쾌한 건배 소리가 푸른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샴페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짜릿한 전율을 주었습니다.
나는 수평선 너머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해는 저물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황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고쳐 잡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넓은 세상이, 더 자유로운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김영순 회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자식과 돈만 바라보고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고 나서야 비로소 껍데기를 깨고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돌려 세운 건 그녀의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무너진 존엄을 다시 세우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인생의 해는 저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가장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했다는 마지막 장면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김 회장님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황혼이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